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이제 의료계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여전히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선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입시부터 원점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대안을 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의체에 안 들어오면 의료계 요구가 반영 안 되는데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의 부름에 응답할 때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는 정부 여당 모두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장 이틀 뒤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데 내년 증원을 재검토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의료계 기선제압에 나서는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협의를 안 할 것처럼 또 협의체를 가동하지 않을 것처럼 하는 그런 정부의 태도가 맞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2025년에 증원을 하면 늘어난 시설, 교수 때문에 2026년에도 증원을 할 거라 생각한다며 2025년을 조정해줘야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의료계 참여가 없더라도 늦어도 다음 주 협의체를 가동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2026학년도 이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에도 의료계는 냉담하기만 합니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은 아직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장하양 기자가 직접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큰 강의실에 병의원에서 쓰는 초음파 기계가 배치됐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용 방법을 교육하려고 대한의사협회가 준비한 실무 강좌입니다. 오늘 강좌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는 167명. 반년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을 여야 의정 협의체로 풀겠다고 정부와 여당이 한 발 물러섰지만 사직 전공의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남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느껴봐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한편으로 생각해서. 자신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환자들이 고통을 겪는 걸 알지만 불신과 분노가 여전히 깊은 겁니다.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정부가 계속 알고 있고 그럼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에 대한 분노? 그런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변화가 없다면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도 협회 차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의 교육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말고도 이제 내과 쪽 복부 초음파, 이제 뭐 경동맥 갑상선 초음파 이런 실전적인 강의랑 이론 강의랑 계속 병행해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마음을 여는 일이 여야 의정 협의체의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한 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최근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 15명 중 실제 응급실에 남은 군의관은 결국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레 군의관 235명이 병원에 추가 투입됩니다. 이번엔 혼선이 없도록 업무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준비 상황 잘 되고 있는지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모레 예정대로 군의관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8차로 투입될 군의관은 지난 4일 15명에 이어 235명입니다.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9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로 우선 파견되기보다 각 의료기관에 일단 배치된 후
구체적인 업무는 현장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투입 군의관 중에서도 이탈자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최대한 설득해 의료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5개 병원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 15명 중 8명은 복귀했고 7명은 대체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응급실 근무 군의관은 없는 겁니다. 어제 군의관 5명이 도착한 강원대병원도 면담 끝에 응급실이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경력 등을 봤을 때 응급실 근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할지 고지 없이 보내진 않았다며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도 실시해 파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장 투입에 차질이 없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군의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책사회부 성시온 차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 차장,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15명 모두 응급실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모레 예정된 군의관 235명 그대로 파견하는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에 확인해보니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체적으로 군의관들이 어느 병원으로 갈지도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응급실로 가는 겁니까? 네, 지난 4일 발표 때 8차 파견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취재해보니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응급실이 아니라 각 병원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이 병원 측과 군의관들의 협의하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파견된 15명을 포함해 250명 가운데 응급 전문의는 8명뿐입니다. 이러한 군의관 파견이 추석 연휴 전 응급실 대란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파견이 8차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부터 군의관을 파견해왔고 이번이 8차입니다. 군도 전체 군의관을 뺄 수 없으니 전체 군의관 가운데 10% 정도인 250명 정도를 차출해 돌아가면서 4에서 6주 정도씩 파견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1차 파견을 했다가 그 군의관들이 복귀하는 동시에 또 다른 군의관들이 2차 파견을 나가는 방식인 겁니다. 절차는요, 각 병원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고요. 국방부도 군의관들에게 그 전공과 희망 지역을 조사해서 그 최대한 병원 요구에 맞춰 배치했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각 병원과 군의관이 협의해서 정해왔는데요. 그런데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병원 5곳에 정부가 15명을 우선 배치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15명 중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결국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15명 가운데요, 7명은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8명은 복귀하거나 복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군의관 5명이 도착한 강원대 병원을 저희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 모두 응급실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서울여대 비대위가 교수들에게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군의관이 도움됐다 30.9%, 도움되지 않았다 31.8%인데요. 이 일반 진료과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인 겁니다. 병원과 군의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군의관들은 환자 진료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칫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서인데요. 응급실은 사정이 더하겠죠. 긴급한 환자들이 1차적으로 의사를 마주하고 신속한 처치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 측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군의관들도 사실 의사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기류가 강합니다. 한 군의관은 파견을 거부하면 군 징계를 받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에서 응급실 위험 부담까지 떠안기는 싫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군의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데요. 현재 국방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차장,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들은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사실 어제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기류만 전해드렸는데 오늘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 또 경기도 의사회 모두 공통적으로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고요.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사과 또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미국 대선을 2달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최악의 경우 징역형까지 예상됐던 형사재판 선고가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겁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후보 기세가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량 선고가 미국 대선 3주 뒤인 11월 26일로 미뤄졌습니다.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공개 선고가 다가오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성인 배우에게 회사 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당 사건이 무죄라서 연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Manhattan DA witch hunt against me has been postponed because everyone realizes that there was no case because I did nothing wrong. 현재 트럼프는 4개의 형사 기소에 휘말린 상태인데 나머지 3개의 사건도 대선 전 판결이 나긴 어려워 사실상 대선 전 구금이나 가택연금 같은 사법 리스크를 모두 피했습니다. 연기 결정 직후 트럼프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자신이 집권하면 마르크스주의 검사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검사 출신인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Past 4 years, Kamala Harris and the radical Democrat Party have led a war on law enforcement in America. 같은 날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자신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서 빼달라는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유리한 판결이 줄줄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는 TV 토론을 앞둔 이번 주말에도 경합주 위스콘신에서 유세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특훈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첫 TV 토론을 앞두고 트럼프 저격수로 알려진 베테랑 토론 전문가를 영입해서 맞춤형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토론 전문가 캐런 던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던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 준비를 담당했던 민주당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현지 언론은 던 변호사가 자존감 강한 정치인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칠지 인간미를 보여주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를 당황시킬 만한 과거 언행들을 찾아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He called this woman Miss Piggy. She has become a U.S. citizen and you can bet. 당시 트럼프는 클린턴의 공격에 어디서 알았느냐며 수차례 묻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리스는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에 머물며 던 변호사와 막판 특훈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I am happy to have that conversation about an additional debate for after September 10th, for sure. 이에 대해 트럼프는 해리스를 겨냥해 배울 게 많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She's right now practicing. Do you know that? She's in Pennsylvania and she's practicing for the debate. She's locked herself in a room. She's got a lot to learn.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어젯밤 영화제 행사장에서 폭죽이 객석으로 발사됐습니다. 관객 17명이 다쳤는데 그나마 비 때문에 입었던 우비 덕에 피해가 줄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가수의 공연이 시작되자 분위기를 살리는 폭죽이 터집니다. 그런데 시뻘건 불꽃이 관객들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놀란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어젯밤 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눈앞으로 갑자기 폭죽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일어서가지고 우성우성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연기가 좀 거치면서 구급대원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고로 관객 17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행사엔 2,500명 관객들이 참석했는데 당시 비가 온 탓에 우비를 입고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다들 젖은 우비를 입고 있어가지고 다행이지 다들 맨살로 있었다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천시와 소방당국은 주최 측에서 터뜨린 폭죽 일부가 관객 쪽으로 날아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모발이 났는지 하여튼 그거는 뭐 조사 중이라서 그렇고 다른 건 비가 와서 아마 그렇다고 하는데 마지막 발이 그렇게 됐거든요.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특수효과 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영화제 측은 이번 사고로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곳에서 진행되는 오늘 공연엔 문제가 된 불꽃 특수효과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새벽에 대로 한복판 차량 안에서 만취한 채 졸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을 깨우려고 경찰과 시민들이 차량을 40분 넘게 흔들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찰관과 시민이 차도에 멈춰선 승용차를 마구 흔듭니다. 운전석엔 한 남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은 순찰차와 부딪혀 찌그러져 있습니다. 잠시 후 소방대원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운전자를 밖으로 꺼냅니다. 시동이 켜진 승용차가 도로에 서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1시쯤입니다. 계속 깨우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차가 이제 튕겨나갈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경찰관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경찰차로 앞에 막아달라. 운전석에 있던 40대 남성은 좀처럼 깨지 못하다 돌연 전진하면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40대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고 소방이 문을 열 때까지 40분 넘게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정도. 세불에 머리 받고 그냥 말 자체가 안 됐어요. SUV 차량 뒷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대형 화물차 앞부분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25톤 덤프 트럭이 SUV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변에 서 있던 여성이 숨지고 SUV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이들은 부부 사이로 아내를 태우기 위해 차를 세웠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싱크홀은 도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 같은 곳에서도 이따금 발생하는데 개인 땅, 이 사유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0년대 지어진 다세대 주택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마당엔 출입 통제선이 둘러졌습니다. 통제선 건너엔 깊이 50cm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싱크홀입니다. 낡은 배수관에 물이 새면서 집안이 약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할구청은 현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주민들에게 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난색입니다.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로 기초수급 대상자다 보니 공사 비용 부담에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구청에서 우리 손대면 우리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집도 이거 뭐 고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보수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청 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사정이 있다 보니 보수하라고 권고만 할 뿐 과태료를 매기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유지다 보니 세금을 들여 공사를 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싱크홀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슈퍼 태풍 야기가 중국 본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주민 100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나무를 부여잡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힘없이 날아가 버리는 남성. 주차장에서는 마치 장난감처럼 차량이 3번이나 바람에 뒤집힙니다. 한 건물은 외벽 유리창이 대부분 깨져버려 안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지난 1일 필리핀 동해상에서 발생한 11호 태풍 야기가 현지 시각 어제 중국 본토를 직격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하이난성 원창시 해안가에 상륙한 야기는 6시간 뒤인 밤 10시쯤 광둥성 쉬연현을 또다시 강타한 뒤 베트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태풍 야기는 중국 상륙 직전 중심부 최대 풍속이 시속 250km에 육박하고 강풍 반경도 300km에 이르러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미 필리핀에서만 16명의 사망자를 낳은 상황. 중국 정부는 하이난에서 42만 명, 광둥에서 57만 명가량을 긴급 대피시키고 공항과 학교 등 공공시설을 폐쇄했습니다. 云海3市也组织了3000多名的这个社会救援力量，重点海域提前布置了大马力的拖轮、专业救助船等海上救援的力量。 그럼에도 현재까지 최소 2명이 숨지고 9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야기는 이번 주말 베트남과 라오스에도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달리는 차량에서 자녀를 밖으로 내동댕이 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힘없이 축 처진 아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며 다급하게 전화를 시도합니다. 911에 전화를 거는 여성. 잠시 후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물건 다루듯 거칠게 낚아채 갑니다. 현지 시각 5일 밤 미국 플로리다 하이얼리어. 1살짜리 아이가 달리는 차에서 내동댕이 쳐지자 뒤에서 지켜보던 목격자가 바로 보호에 나섰습니다. We received a call that a 1-year-old child was thrown from a moving vehicle. The witness who observed it was behind them. She saw a child on the ground, physically hurt. She picked up the child. She moved to a safer location off the road where she attempted to help her and call 911.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막무가내로 아이를 빼앗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다음 날 아이의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과거에도 자신의 엄마를 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will not be tolerated in our city. 경찰은 체포된 여성의 둘째 아이 신상을 파악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인도의 한 종교 행사에서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무너져 내린 건데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음악 소리와 함께 건물 옥상까지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 3일 인도 북부 비하르주에서 진행 중이던 한 종교 행사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번 사고로 약 1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건물은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노후화돼 수백 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심 전체가 회색빛으로 덮였습니다. 지붕도 나무들도 겨우 형태만 보입니다. 거리의 상인들과 시민들 모두 연기를 피하려 마스크를 썼지만 고통을 호소합니다. Ontem mesmo eu me acordei umas 3, 4 vezes com a fumaça dentro do meu quarto e eu me acordo com muita falta de ar, cansaço, dor na minha cabeça, dor nos meus olhos, até sinto dor no meu peito.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라브레아 지역이 열대우림 아마존에서 들어온 화재 연기로 뒤덮인 겁니다. 지난달 아마조나스에서만 일어난 화재가
1,3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에 아마조나스준의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브라질 17개 주의 평균 습도가 1980년 이래 가장 낮아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당국은 습지를 밭으로 바꾸기 위해 불을 내는 화전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존 건기까지 겹쳐 화재가 더 확산된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삼성전자를 겨냥한 도발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면서 어떻게든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안달이 난 모습입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의 폴더블폰 신제품 발표가 한창입니다. 발표 도중 큰 화면으로 삼성전자와 자사의 폴더블폰 두께 수치가 띄워집니다. Too heavy and too thick. 13.4 millimeters. And this year, when you go to shop, you see a little bit upgrade. The thickness is 12.1 millimeters. 그러면서 자사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지고 세탁기에 돌리는 영상을 선보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아너가 또 삼성전자를 저격하며 자신들의 기술을 과시한 겁니다. 최근 내놓은 한 홍보물에는 자사 폴더블폰 표면에 갤럭시 고객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어 미안하다는 내용을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애플을 향해서는 무게로 저격합니다. And how about iPhone weight? iPhone weight is 221 gram. 아너의 저격은 처음이 아니지만 더 구체적이고 과감해졌습니다. 이번 2파에 앞서 아너는 중국 출시 당시 삼성전자 제품으로 추정되는 폴더블폰과 두께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스페인 MWC에서는 화면 밝기를 언급했습니다. You compare the Galaxy S24 Ultra. You can see the diamond is more shining.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삼성 저격은 중국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삼성이나 애플과 같이 비교를 하고 본인들의 애국 마케팅 강조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IT 업계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0월쯤 10mm 안팎의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 종로, 서대문구에서도 이 월세 1,000만 원짜리 집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매매와 전세 거래가 줄어들면 월세값이 더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3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초 이 아파트에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월세가 1,42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영끌 광풍이 있었던 2021년 이후 마포구에서 처음 나온 1,000만 원대 월세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는 2천만 원 넘는 아파트 월세도 10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초고가 월세가 연달아 등장하며 서울의 월세 가격 지수는 지난달 116.1을 찍으면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하던 지난 6월부터 월세 지수의 증가폭이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이 1년 전보다 19% 줄며 물량이 잠긴 데다 집값 오름세를 잡으려는 당국의 주문 속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까지 옥죄자 매매와 전세 수요가 월세로 연쇄적으로 이동하며 덩달아 값이 뛰는 겁니다. 전세 대출까지 좀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좀 줄어든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월세도 같이 좀 공간 상승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집값 잡으려 대출 규제가 강해져도 실수요자들은 자금을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풍선 효과만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달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사흘 만에 4,700억 원 늘면서 1주택자 취급 제한 등 문턱이 높아진 주담대 증가폭을 2배 넘게 앞질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건은 다음 주쯤 불기소 처분하고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일단락됐다는 평가지만 야당 반응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특검밖에 답이 없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어제 5시간 동안 명품백 사건을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청탁금지법 등 6개의 혐의에 대해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습니다.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수사팀 의견과 같은 권고를 한 겁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이 공개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 결론에 문제 없음을 확인한 만큼 조속히 무혐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오는 15일 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심의위가 검찰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검찰의 수사심의 결과로 우리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는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수사심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이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만든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가깝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심의 결론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열왕여랑 정치부 김유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보이는데 무슨 정치, 이 식사 정치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네, 이번엔 귓속말 정치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귓속말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독 한 대표와 불편했던 사람들이 귓속말 대상자여서입니다.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대통령 책임으로 미룰 수 있다. 이 생각이 아니면 그렇게 뭉갤 수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왜 이 불편한 관계와 귓속말을 하는 겁니까? 네, 여권에선 보여주기용이라고 분석합니다. 한동훈 대표, 지난주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각을 세웠잖아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국회에선 최고위와 토론회, 연찬회 등 여러 자리에서 수시로 귓속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안엔 각을 세워도 소통은 원활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카메라 세례를 적절히 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귓속말하는 장면은 한동훈 대표 말고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귓속말 참 많이 했거든요. 닷새 전엔 조국 혁신당 대표와 밀접하게 대화하는 이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귓속말의 친밀한 보여주기용이 아닌 기싸움에 이용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청문회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내서 저랑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귓속말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찰나에 이제 그만두셔야죠. 민심을 받드시라고 말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조국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귓속말 행위 하나에도 참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인물 이름을 딴 법안이 또 나왔습니까? 네, 이번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곽 전 교육감이 출마 의사를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1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실형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제 대법원 판결은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인격말이 모르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너선! 바다에서 조난당했다가 구조될 때 기분이 이럴까요?
그런데 김 기자, 이 곽 전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되지 않았습니까? 재출마엔 법적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당선 무효형이어서 선거보전비 3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데요. 10년이 넘도록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할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계속 제기돼 왔고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비 미납자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광노현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교육감이란 자리는 다른 선거직보다도 더 고도의 도덕적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흥결을 보완한 발의다. 곽 전 교육감 측은 채널A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납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공세다, 출마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화 문제도 굉장히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은 단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은 단일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들을 책임지는 교육감, 이번엔 중도 하차 안 할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을 위해선 의사들만큼이나 간호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역량을 갖춘 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일부 간호학원들이 수강생을 늘리기 위해서 편법 운영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김세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병원이 밀집해 있는 거리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간호조무사관에서는 수업과 실습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이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야간반 등록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다른 직장 재직자라 수업 시작 시간까지 오기 어렵다고 걱정하자 걱정 말라고 합니다. 수기로 저희가 출석을 해요. 정보를 치면 되니까. 근데 그 정도는 융통성 없이 일반은 못하잖아요. 수업 일부만 들어도 모두 출석한 걸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보려면 학원에서 740시간의 이론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른 간호학원도 얼굴 도장만 찍으라며 문제 없다고 합니다. 2시간을 못 들어도 뒤에 2시간 들으면 그냥 출석은 4시간으로 채워줘요. 그러니까 와서 얼굴 도장 찍는 게 중요한 거지. 칩이 내장된 전자카드로 출석 시간까지 확인하는 국비반과 달리 출석부를 손으로 기록하는 일반반이라 가능한 출석 조작입니다. 780시간 이수가 필요한 병원 실습은 어떨까? 등록을 하면 학원 연계병원을 통한 실습 시간 단축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원장님하고 저랑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까지는 그런 부분은 조금씩은 조율이 된다는 걸. 하지만 기자인 걸 밝히고 설명을 요청하자 정확하게 시간을 채우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학원 출신 간호조무사도 실습 시간 조작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약간 루즈한 병원도 있고 뭉뚱그려서 이게 체크가 되다 보니까 안 한 시간도 합할 수가 있고 그래요. 법정 교육 시간을 채우지도 못한 채 이수증을 받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는 겁니다. 복지부가 3년마다 정기 점검을 하지만 2017년 이후 허위 이수가 적발된 학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환자 건강을 다루는 일에 부실한 교육을 받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요양병원 같은 데는 간호조무사가 절반 이상이거든요. 정맥 주사 이런 것도 간호조무사에 넣는단 말이죠. 간호학원 교육 실태와 시험 자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건 현장 360 김세인입니다.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향한 야유가 김민재 선수와의 충돌 이슈로 번지면서 대표팀과 붉은 악마의 불화설까지 이뤘습니다. 붉은 악마 측은 앞으로 응원을 보이콧할 계획은 없다면서 우리 팀을 향한 야유는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악마가 다음 경기에서는 홍명보 나가와 같은 비난 구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이제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2차전, 3차전 그거는 아마 1차전이랑은 좀 많이 양상은 좀 틀릴 거예요. 당시 야유는 경기 중인 그라운드에 울려 퍼졌고 김민재가 응원석까지 다가와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도 선수들은 감독을 따라야 한다며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응원보다 일단 야유로 시작을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렵지만 또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붉은 악마는 또 현장에 가야 협회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보이콧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뭐 보이콧 이야기가 나와도 보이콧을 안 한 거고 경기장 가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오는 10일 오만과의 2차전에는 교민 200여 명과 한국 팬들이 붉은 악마와 함께 응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떠난 대표팀은 조금 전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 도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뜨거운 가을입니다. 더위 속에 오늘 밤까지 남부와 제주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더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소나기를 부르는 건 한낮의 늦더위 때문입니다. 내일도 계속되겠는데요.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한낮에 서울 32도, 청주 33도로 늦더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도 강원과 남부, 제주에는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최대 20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그 밖에 중부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22도, 대구 24도로 대부분 25도를 밑돌겠지만 해안가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한낮에는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을의 더위는 이어지겠고 곳곳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이틀 뒤 군의관 235명을 또 병원에 보냅니다. 이번엔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의료 현장에 투입될지 벌써 걱정입니다. 군의관 한 명 한 명이 환자들에겐 꼭 필요한 전문 인력들입니다. 사전 조율 잘해서 더 이상 시행착오 없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적재적소에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